미국장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좋은 숏배팅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 성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숏배팅을 해라. 네. 본인도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주당 지지하는 기업들도 만나고 하다 뭐 트럼프도 보고 이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민주당 성향의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다고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서 지갑을 닫게 되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네네. 라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신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릭, 자 오늘은 어떤 거장이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지난 편에 이어서 또 가치 투자자인데 지난 편에 이제 퀀트 투자자였다면 네. 이제 손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인데 손 투자? 이제 이 전형적인 알고리즘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이제 전통적인 그냥 투자죠. 네. 컴퓨팅을 하는 방식이 네. 아니라 소위 그 올드스쿨. 올드스쿨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 가치 투자자가 니들은 가치 투자하지 마라. 그래요? 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선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데이빗 아이논입니다. 네, 왕년의 스타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린라이트 캐피탈이라는 운용사의 회장이고요. 운용자산이 이제 3조 원인데 근데 네. 이게 정확히 추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은 본인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 주식보다는 다른 곳의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히 추정은 잘 안 되고요. 근데 정확히 추정 안 되더라도 저 정도면은 이 사람은 그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네요. 거의. 한 20년 동안 투자를 안 받았다고 거의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재산이 2조쯤인데 운용 자산이 4조라 하더라도 50%가 지 돈이니까. 듀케인 캐피탈의 그 드러커밀러 같은 거의 준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를 하시는 사람이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실적은 29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한 13% 이제 수수료를 떼고 네. 13%를 기록을 했고 꽤 가치 투자자로서는 뭐 상당히 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네. 100만 달러로 창업을 해가지고 한창 전성기 때는 140억 달러로 운용자금을 늘렸을 정도로 한 14,000배 가까이 운용자산을 네. 키운 상당한 실력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나갈 때는 아이논 이펙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와, 뭐 산다 그러면 막 빠바박 올라고. 좋다 그러면 모르고 안 좋다 그러면 떨어지고 이게 또 그 저희 2020년, 21년 3프로 TV 전성기 때 3% 이펙트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아침 시황 얘기할 때 그 소위 연블리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어떤 종목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5% 뜨고 시작하고 그 이전으로 가면은 미래에셋 이펙트 있었거든요. 바이코리아 시대에 그냥 어떤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쳐요. 15%. 왜 상한가를 치지? 그럼 이런 거예요. 미래가 사나? 미래가 사면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했을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했을 때도 그때 기관이 아웃소싱하거나 직접 운용을 했는데 그때도 연금이 사니까 돈이 너무 커가지고 시총 조그만 종목들 사게드리면 바로 15% 상한가 났거든요. 그러면은 미래가 사나? 미래도 아니에요. 그럼 창구 누구? 연금이구나. 연금 이펙트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실제 운영하는 게 14BN이라 하더라도 운용 안 하더라도 영향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났겠네요. 전설적인 투자자예요. 리만 브라더스를 공매도했기 때문에 네. 또 엄청난 또 이펙트가 있는 그럼 뭐 마이클 버리는 좀 아이논한테 좀 안 수그려야 되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재밌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전성기 때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고전을 해서 이제 운용자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 성장주 투자 시대로 들어가다 스타일이 보니까 안 맞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성장주 투자 시대에 막 아마존 공매도하고 넷플릭스 공매도하고 이러다가 망했구나. 막 크게 다치고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을 장기간 했었고 근데 한 2022년 정도부터 다시 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뒤었으면 뭐 100억 불 날렸으면은 이제 사람이 배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 같은 경우 올해 수익률이 뭐 수수료 떼고 한 1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을 또 상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올해 그러네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데이비드 아이논의 이제 최근 인터뷰들을 다 긁어서 만들었고요. 네. 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치 투자는 멸종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공룡 같은 존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막 썩 좋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도 안 좋아 보이고 제가 떠날 거니까.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네. 금과 유럽으로 갔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자답게 본인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얘기하고 이 네. 티시스를 다 정리를 한 오케이. 그런 내용도 이제 마무리로 준비를 너무 했습니다. 재밌겠네.
네, 우선 왜 가치 투자의 종말을 얘기했느냐. 이제 미국장에 더 이상 가치 투자가 남아있지 않다. 네. 그 원인 세 가지인데 우선 이 클리프 에스니스랑도 동일합니다. 패시브 투자가 대세가 됐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대세가 기계들이 됐다. 등장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K화. 그쵸. 네. 어떤 이런 국장은 멋있어 장소가 보이는 아니다. 곳이. 국장은 장소가 국장은 나라가 아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세가 됐다기보기는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 패시브든 알고리즘이든 개인 투자든 가치를 보진 않잖아요. 네, 맞죠. 딱 가격에 중점을 두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안 보는 게 대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 비싼 돈 주고 가치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14년도에 느꼈어요. 2010년에 패시브화로 ETF가 들어오면서 바스켓으로 그 섹터를 사버리니까 그 기업들 안에서도 원래 롱숏을 잡았었는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롱숏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같이 가요. 엔간하면은 그런 방향이 생겨버리니까 닉스 사고 전자 숏하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전략들이 안 먹히면서 이제 소위 섹터 대 섹터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마켓 그런 거 막 이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2010년대 중반에 랭킹 올라가고 이럴 때 소위 멸종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래도 1등이라도 찍고 내려오자 이러면서 이제 했었던 게 있거든요.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멸종되다 보니까 가치 투자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 예전처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치 투자가 소외된 효과가 있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또 떨어져가지고 네. 가치 투자해도 또 수익이 안 나니까 맞는 그래서 말입니다.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미장에서는 가치 투자가 거의 종말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장에서는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느냐. 보통 이제 가치 투자를 할 때 저평가된 주식을 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붙어서 가격이 이제 적정 가치까지 갈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 나는 이제 거기 기대를 안 한다. 사람들이 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기대 안 하고 네. 그럼 저평가된 주식 왜 사냐? 네. 뭐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으로 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만족하는 수준이다. 아, 오케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본격적인 가치 투자는 유럽으로 하러 떠난 지 오래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재밌네요. 네,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뭐 한 짤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네.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널 죽이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안 그래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관세가 이제 거기다가 결정타를 가했고 인플레이션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아이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장기채 금리 인상에 또 베팅을 했더라고요. 장기채가 예. 떨어졌을 때 관세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가지고 네네. 그리고 또 이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물으려고 준비 중이다. 아마 이제 뒤로 빼려고 준비 중인데 아마 이제 몇 나라랑 좀 관세 협상 유리하게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본인은 좀 빠져나오고 싶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네. 장기적으로는 물가 인상 위험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네.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페드워치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올해 금리를 몇 번 내릴까 예상을 한 건데 한 올해 금리 날 5번 정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아이논 같은 경우는 5번이나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그만큼 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도 부채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도지 부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부 지출을 잘하면은 한 1,500달러 정도 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그 정도 1,500달러 정도면은 내년 국방비 증액분이랑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이걸 줄인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그런 규모고 관세 수입 또한 1,000억 달러 수준 예상되는데 근데 작년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였던 거를 감안하면은 네. 이 역시 세 발의 피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채를 줄인 시도들을 보면은 엄청 급진적으로 했잖아요. 도지라는 네, 부서를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머스크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사람을 막 자르고 이랬는데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들이 급진적인 방법으로 정부 지출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구조적 문제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당히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장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이 좋은 쇼배팅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 성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에 쇼배팅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주당 지지하는 기업들도 만나고 하다 뭐 트럼프도 보고 이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네. 민주당 성향의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서 지갑을 닫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 성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네, 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뭐 정확히 이름은 안 되겠지만 네. 반대로 이제 딕스 스포팅 스토어라고 거기가 이제 스포츠 용품을 파는데 주로 이제 사냥이나 낚시 이런 제품 파는 거거든요. 매우 고화당스럽네. 요런 거 보면은 뭐가 민주당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오케이. 요런 기업에 숏을 하는 게 좋을 네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미장에서 거래하는 법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다. 뭐 손 나가지 말고 일단 2시간 기다려라. 네네. 나쁜 뉴스가 나왔다. 이것도 역시 2시간 기다려라.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세고 이 뉴스에 뭐 일희일비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는 놈이 승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재밌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유망한 투자를 아까 이 유럽이랑 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금 같은 경우는 역시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달러의 대체제라고 볼 수 있는 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금 투자를 상당히 오래전부터 쭉 해왔더라고요. 2008년부터 금에 계속 투자를 해왔고 심지어 이제 금으로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금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는 미래에는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뭐 더 위상이 좋아지고 디지털 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최근 이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면은 네. 달러의 대체제로 비트코인이 아닌 금을 골랐다. 아.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는 금이 그 선택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금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럽으로 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난 지금 이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왜 투자했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쭉 읽는데요. 이제 랭세스라는 독일의 화학 기업입니다. 이 투자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체질 개선을 다 끝내고 이제 막 튀어나가려던 참에 안 좋게 외부에서 악재가 닫혀가지고 발목이 잡혔다. 근데 그 악재가 다 사라지고 원래 이 체질 개선한 이 효과를 볼 때가 됐다라는 게 네. 기본적인 골조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주식이네요. 있고요. 지금 한 네. 주가가 25유로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번 투자를 했는데 2005년에 한번 들어갔다가 수익을 또 냈고요. 또 2009년경에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과거의 재미를 보고 또 재미를 보려고 잘 아는 회사네요. 그렇죠. 잘 아는 회사에 네. 들어가려고 재미를 보려고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 랭스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특수 화학 원료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보호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 물을 정수하는 데 쓰이는 화학약품, 뭐 방충하는 데 쓰이는 화학약품, 뭐 소독 살균, 방부제 이런 데 들어가는 화학약품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네. 산업용 첨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잘 안 타는 난연 관련 제품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약품, 뭐 윤활유, 네. 뭐 안정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고급 중간체라고 이제 향료에 쓰이는 원료, 염료에 쓰이는 원료 같은 것들 뭐 이런 특수한 화학 원료를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이제 체질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특수화학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기초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도표는 뭐냐면 이제 이 랭세스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을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랭세스라는 회사가 2010년대 중반부터 이 기초화학 제품은 마진율이 낮으니까 좀 마진율이 높은 특수화학 제품이 네네. 지금은 틈새 시장이다. 먼저 네네. 가서 여기를 선점하자라고 해서 다른 기업, 특수화학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고 많이 샀네.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초화학 관련된 사업부들은 다 팔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했죠. 그렇구나. 그 스페셜티 제품군으로 넘어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 제품군에서. 오케이. 한국도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지오그래피로 보더라도 네. 이제 미국, 아시아, 유럽에 골고루 잘 그러네.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특히 산업으로 보더라도 이제 기초화학 제품을 팔 때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한 절반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럼 좀 완전 바뀌었네요. 각기 산업에 이제 쫙 이제 다각화가 잘 된 네. 포트폴리오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고 마진율도 꽤 높아지고 예전보다 딱 튀어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덮쳤죠. 네네네. 이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유럽의 산업 생산 지수고요. 네. 주황색은 유럽의 이제 화학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아, 완전 박살났네요. 보시면은 이제 21년 넘어서 22년 경부터 네. 이 산업 생산 지수와 화학 산업 생산 지수가 갑자기 괴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 이때 네.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하려고 했잖아요. 재고 네네.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재고를 코로나 때문에 막 비축을 해놨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유럽에 에너지가 닥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원가도 늘어나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수요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기업들이 막 이제 재고를 어떻게든 떨구려고 막 하면서 이제 산업 자체가 꽤나 안 좋은 이 침체에 빠지게 됐다고 아이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가치 투자 전략이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가치 투자 전략의 FM이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서 이 기업으로 볼 때도 설상가상으로 이제 완전히 덮쳤다. 이 악재에 완전히 먹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 노란색은 매출 총이익률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재고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걸 이제 21년 1분기부터 나타낸 건데 유럽의 에너지가 덮치다 보니까 역시 수요도 줄고 생산 원가도 늘고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훅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든 쌓여있는 재고를 싼 값에 떨어다 보니까 현금 네, 흐름도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 위에는 이 기업의 캐파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캐파가 21년에는 거의 80%였는데 24년에 67%로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캐파도 상당히 낮아졌다. 네, 저희 가동률이 완전 박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네네네. 기업의 이 개별적인 사례로 봐도 이 기업이 원래 ERP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됐었는데 아. SAP 하면 ERP 하면 SAP가 네, 유명하잖아요. 네, SAP 그렇죠.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게 구축이 되기 전에 네. 그동안 재고 변동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쌓아놨대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유럽 에너지가 덮쳐가지고 그 완전 악재가 악재 이렇게 쌓여서 왔네요. 완전히 악재가 덮쳐가지고 그래서 한 60유로 하다가 막 25유로로 네, 맞습니다. 박살났구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폭증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여러 기업을 막 인수합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수합병할 때 돈은 많이 썼는데 네. 갑자기 에너지 때문에 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 부채 비율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파란색은 순부채 액수고 네. 이 주황색은 에비타 그리고 이 민트색은 에비타 대비 순부채 비율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원래는 한 1배 가까이도 나오다, 1배 가까이도 나오다가 네. 23년에는 5배 21년, 가까이. 22년에 완전 올라가 버렸네요. 그렇죠. 이때 폭증하는 사례를. 23년에는 실적도 깨져가지고 완전 배수가 증가를 했고 절대 금액은 22년이 정점이고 38억 유로니까 줄이긴 줄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체질 개선 했나 보다 뭐 막 내다 팔면서. 네, 이때 이제 네. 그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산업이 이제 우레탄 관련 기초화학 아.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꽤 멀티플을 잘 받고 잘 팔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빚도 좀 갚고 그리고 배당도 거의 90% 가까이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위기 순간에 부채를 어떻게 좀 줄였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은 약간 매니저블한 그런 레벨로 내려왔다고 맞습니다.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 개선이 끝났다가 악재가 덮쳤는데 네. 지금 이제 악재가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라고 아이노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그래프는 이제 유럽과 이 북미 그리고 아시아의 이제 화학 기업들의 캐파를 나타낸 건데요. 네. 공장 가동률을 네. 나타낸 건데 이제 민트색이 북미고 이제 파란색이 아시아고 주황색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이 돌아서네요. 괴상하게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반등이 쭉 이어질 거다라고 네. 아이노는 보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호재를 지적을 합니다. 이제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됐다 화학 기업들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화학 제품을 사는 그 사이클에 네.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독일에서 5천억 저걸 헌법 바꿔가지고 인프라를 넣고 나머지 방산을 넣는 건데 저거가 수혜라고 생각을 하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아. 합쳐서 여러 가지 수요를 증진하는 호재들이 터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가치 투자로서 좋아 보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악재가 사라지니까 이제 체질 개선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연도별 이 랭세스의 캐펙스를 나타낸 건데 네. 보시면 캐펙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고효율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캐펙스를 늘릴 일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큰 호재가 있는데 이제 합작 회사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 랭세스라는 회사가 사모펀드랑 같이 이 합작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특수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제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특수 플라스틱을 만든 회사를 조인트 벤처로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율이 사모펀드가 59%, 네. 랭세스가 41%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때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 때 걔 옵션을 하나 넣었대요. 26년도부터
이 랭세스가 원하는 시기에 이 사모펀드의 에비타 멀티플 12배로 지분을 팔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에비타가 26년도 되면은 한 5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26년도부터 12배 멀티플에 팔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이거 12배 팔고, 근데 이제 지분율이 41%니까 이거를 팔면은 한 8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이 현금이 생긴다. 네. 근데 지금 8억 이 정도 현금이면은 지금 랭세스 시가총액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부채도 더 잘 갚고 이걸로 캐펙스도 하고 상당히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목돈이 굴러오는 호재가 또 남아있다라고 투자 봤습니다. 잘 해놔가지고 그걸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을 또 찾아보시면은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안 좋게 보거든요. 네. 순이익이 0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순이익이 0인 이유가 이제 영업권 같이 이제 비현금 항목 때문에 이제 깎이는 거라서 예. 그냥 현금 측면에서만 보면은 한 내년도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순이익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아이논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도 개선되고 부채도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도 늘고, 에비타도 늘고, 그리고 부채도 주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 멀티플도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아이논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본인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뭐 에비타를 본인이 측정하고 EV 에비타 멀티플을 한 이제 산업 평균 정도로 경쟁업체 정도로 주고, 그 부채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이 주가가 25달러인데 28년도 되면은 한 네. 50에서 70달러 정도로 3년에 더블나는 종목이라는 그쵸. 거고, 보수적으로 잘 보면은 3년에 이제 3배 나는 종목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주가 상승 요인이 있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나리오별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어느 정도 할까라고 쭉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채 외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현금이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한 요 정도 한다고 보면은 한 83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근데 자사주 매입 안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더블 날 수 있는 네. 포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회사다라고 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데이비드 아이논의 이제 이 본인의 얘기와 과거 이제 그 행적을 쭉 보면은 개인 역시 투자 스타일에 맞는 시장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건 지금 맞는 미국이 말입니다. 성장주 위주로 돌아가다 네. 보니까 고전하다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같이 먹히는, 유럽은 가치 투자가 먹히는데 이제 글로 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펀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시장은 따로 있다라는 거를 또 아이논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되고, 그 제가 유럽 얘기를 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유럽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캔 피셔도 유럽으로, 올해는 유럽이다라고 돌아섰고, 연초부터 미국 좀 보수적으로 유럽 좋아 보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셨고, 건들락도 몇 년 전부터 유럽 주식을 계속 이분도 매수하고 채권 전문가에서 있었고. 갑자기 금 전문가 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또 유럽 얘기 많이 하셨고, 하워드 막스도 뭐 주식은 아니지만 네. 유럽 크레딧을 보니까 네. 저평가된 크레딧이 많더라, 유럽에. 네. 저평가된 회사채가 많더라 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여기 네. 이제 아이논까지 추가가 돼서 올해 좀 유럽으로 달려가는 거장들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그래서 뭐 강세 약세장으로 카테고리 나누지 말고 이제 유럽파 비유럽파로 좀 나눠가지고 거장을 좀 구분하면은 재밌는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기 투자 성향이 맞는 시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투자 성향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맞으면은 뭐 마음고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돈은 강세장일 때 벌리지 약세장에서 잘 안 벌립니다. 그러면 마켓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대한 구분 판단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병용돼서 이해되었을 때 강세장일 때 자기 어떤 성향을 활용해서 그 투자 방법론을 잘 활용하는 것이지, 약세장이 왔을 때는 뭐 자기가 아이논이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돈 벌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약세장일 때 때론 쉬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럽파가 많아졌다는 건 미국장이 좀 약세장에 진입한다는 거고, 지수가 뭐 꼬라박거나 그런 게 아니라 횡보하더라도 사람들은 체감적으로 약세장이라고 느낄 거거든요. 지난 10년간 너무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강세장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초약세장이었고 지수가 한번 무너졌는데 올해는 강세장인 면모를 상반기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국장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올해 상반기에 미국장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는 똔똔이시거나 일부 하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잘 선택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너무 따지지 말고 항상 쥐를 잘 잡는 강세장 고양이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데이비드 아이논까지 지난 시간에도 클리프 또 에지니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장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또 요새 뭐 사업적으로도 뭔가 또 있으시다면서요. 유튜브 더 활성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죠? 네, 제가 어설라이언스라는 네. 또 이 MCN 회사라고 해야 되나? 우주 테스트하네 이제. 아닙니다. 어스 가셔도 우리 최부신 계속 나와주시길. 당연히.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또 신규 유튜브 사업을 종전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잘 한다고 하니까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컨텐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릭의 거장연구소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